오디언 충격 실화 연쇄살인마 이야기 제1회 나쁜 씨앗. 어린아이가 잔혹한 행위를 즐기는 정신병적 살인마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다면 누구든지 오싹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1968년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도 20세기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아동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쇄 살인 자체보다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왜일까요? 누군가 보육원의 원한을 품고 있는 걸까? 그러게요. 이렇게 폭파시킨 걸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모두 봄소풍을 나가서 천만다행이죠. 희생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보육원을 폭파시킨 범인은 누굴까? 이게 뭐지? 이봐! 이것 좀 봐봐! 아니, 뭔데요? 이것 좀 읽어보게. 마틴 브라운? 아니, 마틴 브라운이라면 이 보육원에서 실종된 아이 아닌가요? 바로 그거야.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죽였어. 마틴 브라운, 빌어먹을 녀석. 여기서 마틴 브라운은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찾을 수 없었던 3살짜리 아이입니다. 과연 이 쪽지는 누가 적은 것일까요? 그리고 마틴 브라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줌마! 무슨 일이니? 딴 데 가서 놀아라. 저기 길 건너 동네에서 마틴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길 건너에 아무도 안 사는 빈집 있잖아요. 거기서 마틴이 자고 있어요. 뭐라고? 어서 같이 가보자. 어디? 저기요. 엎드려서 자고 있잖아요. 어머나, 마틴! 엄마야! 뒤집어져 있는 마틴을 돌아눕히는 순간 엄마 리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틴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아이의 입가에는 침과 피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부검 후 누군가 아이를 심하게 짓눌러 내장을 터뜨려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힘없는 아기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살인자는 누굴까요? 브라이언! 어디 있니? 브라이언! 왜 그래요, 아줌마? 너희들 혹시 우리 브라이언 못 봤니? 아기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요?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저희가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그럴래? 정말 고맙다. 아줌마, 혹시 거기는 찾아보셨어요? 공장 옆에 동네 애들이 주로 모여서 노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산호폐기물 처리장 말하는 거니? 네, 그리로 한번 가봐요. 설마 브라이언이 거기까지 갔으려고? 우리는 거기서 숨바꼭질도 자주 하는데 브라이언도 숨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일단 가보자꾸나. 브라이언도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군. 근데 3살짜리 아이만 골라서 죽이는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야. 수법도 여간 잔인한 게 아니고. 그러게요. 마틴 사건과 동일범일까요? 글쎄, 그럴 가능성이 크지. 범인은 아이의 배에 칼날로 M자를 새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거겠지? 그리고는 아이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버렸어. 그리고 아이가 버둥거리자 결국 목을 졸라서 죽였지. 그리고는 벽돌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틴도 그렇고 브라이언도 그렇고
사체가 유기된 현장을 귀신같이 아는 애들이 있다는 게 그 메리라는 애랑 노름이라는 애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 천진난만한 표정을 하고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렇긴 한데 느낌이 이상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범인은 그로부터 3일 후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잡히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범인은 제 발로 찾아와 덜미를 잡히고 말죠. 불쌍한 브라이언, 부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거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쟤왜 저래? 뭐야? 어서 저 애를 잡아! 어서!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바로 11살짜리 소녀 메리벨. 마틴과 브라이언을 잘 돌봐줬던 아이입니다. 브라이언의 관을 실어내는 동안 깔깔거리며 웃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하더니 신문을 받는 동안에는 범행 일체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자백해 또 한 번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사실 메리벨은 2명밖에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영국에서 이 아이를 연쇄살인범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만약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 살인을 저질러 세계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메리벨은 정신감정을 통해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소년원과 감옥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연쇄살인마 메리벨. 그런데 메리벨을 취조하던 형사들은 뜻밖의 사실을 한 가지 알아냈는데요. 메리벨의 가슴 속에 엄청난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생긴 분노였죠. 힘도 없는 아기들을 왜 죽이고 싶었어? 나도 똑같이 해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똑같이 해줘?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오빠, 그만 가려고?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야? 더 놀다 가. 재미 다 봤는데 뭐하러 죽치고 있어? 엄마. 늦게까지 놀다 오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야, 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정말 귀엽게 생겼네. 늙은 창녀보다는 훨씬 구미가 당기는걸. 이리 와봐. 왜 이러세요, 아저씨? 나요. 가만 못 있어. 이 아저씨가 예뻐해준다잖아. 아저씨가 예뻐해준다잖아. 가만히 좀 누워있어. 창녀였던 메리벨의 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만큼 딸을 학대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딸을 성추행할 때 움직이지 못하게 딸을 꽉 잡고 있을 정도였죠. 메리벨이 어릴 때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아이가 냉혹한 괴물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살인 동기에 대한 글을 쓴 데이비드 에이브람슨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 연쇄 살인마들은 자신을 거부한 어머니에게 복수를 감행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어머니는 연약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파멸시키기 안성맞춤인 존재죠. 메리 역시 엄마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자신도 힘없는 아이에게 고통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엄마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겁니다. 넌 내 인형이야, 마틴. 내가 예쁘다 해줄게. 이리 와. 엄마가 예쁘다 해주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제작 오디언. 오디언 충격실화 연쇄살인마 이야기 제2회 악마의 아들.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환경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뇨증이나 방화, 동물학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사춘기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라면 연쇄살인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990년대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살인마처럼 말이죠. 얘들아, 저기 숲길 뒤에 괴물이 산다는 얘기 들었어? 거짓말. 요즘 세상에 괴물이 어디 있어? 아니야, 정말 있댔어. 가끔 거기서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괴물이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소리랬어. 치, 거짓말. 야야야, 있잖아. 그럼 우리 그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봐. 얘들아, 저기. 어디? 저기 나무 위 뭐가 걸려 있잖아. 그만 돌아가자. 무서워. 야,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은 하고 가야지. 저게 뭐야? 자, 이것 좀 마셔라. 아, 그래. 뭘 받길래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온 거야? 응? 얘들아, 어서 말씀드려. 도대체 뭘 봤니? 나뭇가지에. 그래, 나뭇가지 뭐? 나뭇가지에 개가. 어? 개가 올라가 있었어? 아니요. 나뭇가지에 개 목이 걸려 있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개 목만 걸려 있었다고? 그 나무에는요. 아니, 그럼 뭐 저 다른 나무에도 뭔가가 걸려 있었어? 옆 나무에 어. 개 몸통이 걸려 있었는데 같은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응? 가죽이 벗겨져 있고 창자는 그 옆가지에 걸려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아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갔는지. 우리 동네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외지 사람이면 좋겠는데 어쩌면 내 이웃에 미치광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설마. 아유. 세상에. 그래, 이상이란 말이지.
뭔가 음침한 기운이 도는데? 선배님! 이쪽으로 좀 와보십시오! 뭐야? 왜 그래? 그래, 뭐야?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응?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글쎄. 이거 조사는 끝났습니까? 예, 파악된 부위가 어디죠? 머리, 손가락, 발가락, 성기, 코, 혀, 허벅지 할 것 없이 30조각이 넘습니다. 일단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 시체를 절단하고 봉지에 싸서 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놈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더 잔인한 짓도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뭐죠? 토막난 사체와 함께 뼈가루도 발견이 됐는데. 가루요? 네, 뼈가루 분석 결과 철 성분이 검출된 걸로 봐서 시체에서 뼈를 발라낸 다음 쇠망치 같은 걸로 내리쳐서 빻은 것 같아요. 범인은 누굴까요? 글쎄요, 토막 사체의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떠돌이 불량배더군요. 살해하기 쉬운 상대를 고른 거네요. 네,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해야겠죠. 근처 야산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된 거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아주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원. 그럼 혹시 비명 소리나 뭐 전기톱 소리 뭐 이런 거 들은 적 없나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나다닐 때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은? 냄새라. 있긴 있었어요. 예? 저기 노랑 지붕집 보이시죠? 예. 거기 총각이 혼자 사는데 한동안 근처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냉장고가 고장나서 고기가 썩어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괜찮아요. 저기 노란 지붕집이요? 네, 그 집이요. 뭐지? 이 기분 나쁜 느낌은. 여기가 안방인가? 이거 음침한데. 자, 이건 서랍장 속에는 절단된 시신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젖꼭지 밑부분이 염산에 녹아 사라져버린 몸통 사진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는데, 이런 미치광이 살인마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다니. 선배님! 냉장고 속에는 남자의 머리통 3개와 창자, 허파, 간, 심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훗날 연쇄살인마의 자백에 의하면 장기의 일부는 먹어치웠고 일부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천천히 먹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로 쓰는 작은 방에는 두개골 7개, 완전한 해골 5개, 뼈 조각, 부패한 손, 성기 등 갖가지 신체 부위가 전시돼 있었죠. 그리고 살인의 중요한 도구였던 염산, 마취제 클로로포름, 방부제 포르말데히드,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와, 집 전체가 완전히 낙골당이군요. 제프리 다머,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야? 제프리, 네 집에서 나온 사체 조각들을 분석해보니까 모두 17명이더군. 17명? 그것밖에 안 되나? 좋아. 그런데 말이야,
이 없어진 사체 조각들은 어디 있나? 다 먹었지. 햄버거용 고기로 만들어서도 먹고 기름에 튀겨서도 먹고 당근, 양파, 베이컨 조각을 넣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해 줄까? 대체 식인을 하는 이유가 뭐야? 살점을 먹으면 그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 그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난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지. 제프리가 이런 병적인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극도의 애정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묘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얻고 가슴 깊이 쌓여있던 분노를 표출시켰죠.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허구한 날 집구석에 처박힌 거짓골을 보는 내가 나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야?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네가 그런 말 자격이라도 돼? 뭐야? 이거 안 놔! 이럴 거면 갈라서자고! 엄마.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일 듯이 싸워대는 제프리의 부모는 아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프리는 어쩔 수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친구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만의 공상 세계에 빠져들게 된 제프리는 곧 별난 취미를 갖게 됩니다. 녹아서 없어져버려. 녹아버려. 작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염산을 부어 살점을 녹이는가 하면 집 뒤의 가축우리에 다람쥐 해골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죠. 집 옆에 자신만의 은밀한 동물 묘지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저 꼴 좀 봐. 세상은 내가 지배할 거야. 다 죽여버리고 말겠어. 신경과 의사들에 따르면 제프리처럼 가학적인 살인광들은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결과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도덕, 감정, 양심을 전혀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생겨나는 어둡고 야만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전대미문의 도착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제프리 역시 서로 죽일 듯이 싸워대는 부모 사이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타인에게 똑같은 상황을 강요하는 사악한 욕구를 품게 되죠. 그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무력감을 말끔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살인의 식인까지 일삼으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난 상대에게 고통을 주진 않았어. 마취를 시킨 다음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뇌에 산성용액을 넣었지. 뇌가 녹아내리는 걸 구경하는 건 참 흥미로웠어. 제작 오디언. 오디언 충격실화 연쇄 살인마 이야기 제3회 죽음의 천사.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뜻밖의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내일을 다투는 중환자도 아니고 갑자기 의료사고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죽음을 부른 장본인은 바로 병원에서 만난 연쇄살인마. 당신도 환자복을 입는 순간 연쇄살인마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처럼요. 어머, 매티 환자 보호자분 아니세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예. 오늘 제 아들 로버트가 낙마 사고를 당했어요. 말 발굽에 채인 건 아닌데 워낙 빨리 달리다 떨어진 거라. 괜찮겠죠?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어디 보자. 동공에는 이상이 없고 호흡, 맥박 다 정상인데 잠시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의식이 회복되면 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왜 자꾸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인, 왜 그럴까요? 힘을 내세요. 사모님 수술 경과도 좋으시고 아드님도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요. 이 병원에는 데이빗의 아내와 아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다 잘 될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했죠. 모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가족은 서서히 연쇄살인마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매튜 부인,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 심장 충격기. 매튜 부인, 정신 차리세요. 한 번 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여보.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맞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실지. 위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도 안 돼.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간호사, 애니 양에게 진정제 좀 놔드려. 다 필요 없어. 살려내. 애니야, 진정해요, 제발. 예, 제가 애비 되는 사람인데. 예? 애니가 심장마비요? 아내에 이어 딸까지 하루아침에 2명의 가족을 잃은 데이빗. 그의 심적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곧 모든 고통을 잊게 되는데요. 그도 역시 같은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데이빗의 차녀 메리와 장남 로버트까지 심장마비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막힌 상황.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닥터 리차드, 뭔가 단서가 나왔습니까? 예. 근데 이거 뜻밖인데요? 네. 왜요? 이 5명 모두의 몸에서 이 똑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다량의 모르핀입니다. 모르핀이라면? 예, 응급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량으로 투여되면 이 중추신경계가 완전히 마비돼서 환각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심장마비 같은 거군요. 예, 그렇죠. 몰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겠군요. 아마도요. 의사, 간호사, 약사, 아니면 의료진만큼 병실을 자주 드나드는 총수부나 환자식을 책임지는 영양사도 가능성이 있겠죠.
의외로 같은 환자나 보호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앤더슨 형사, 무슨 일이야? 뭐? 살인 사건? 뭐? 알았어, 꼭 가겠네. 또 살인 사건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데이빗 가족 몰살 사건과 연관된 것 같아요. 의외로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단서를 잡았다는 게 뭐야? 희생자 이름은 마리아 코너스, 그리고 그의 수양딸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사인은 독살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레미 씨와 그의 아내, 결혼한 2딸까지 모두 독살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연하지. 근데 그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건가? 2사건이 아니라 3사건입니다. 데이빗 가족 몰살 사건까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보라고. 이 3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군. 그게 누군가? 바로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마리아 코너스, 제레미, 모두 이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죠. 어디 좀 줘봐. 아니, 이 사람은... 당신이 범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지 환자를 죽이는 살인마가 아니잖소. 그건 성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적인 충동? 그게 무슨 말이야? 넌 그들을 독살했잖아! 죽어가는 환자를 끌어안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군요.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 미쳤다고!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동안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절친한 친구만 골라 연쇄살인을 저지른 제인 토판. 그녀는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부류에 속합니다. 자비의 천사탈을 쓰고 죽음의 천사 노릇을 한 일종의 사이코패스였죠. 범죄 역사를 보면 제인 토판처럼 의료진이 연쇄살인범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간호사였던 안나 마리 한은 무려 15명의 노인 환자를 죽여 독살의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6명의 영유아를 독살한 직업 간호사 지닌 존스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99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제인 토판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간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끄러! 조용히 하지 못해! 제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심한 폭력자였습니다. 제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고 보호소를 전전하다 남의 집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죠. 제인,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괜찮습니다. 오긴 어디로 와, 한여 주제. 너는 바닥이나 닦고 똥물이나 뒤집어 써. 제인 토판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이코패스가 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받고 거부당하고 버려진 채 자라고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멸시당하고, 그녀는 평생 남들에게 억압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욕망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다정하고 친절한 척을 하게 되죠. 간호사가 된 것은 그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인 토판은 간호사가 돼서 병든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다가
서서히 죽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갔습니다. 성적인 쾌락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보시지. 저는 살인에 중독됐어요. 매일 밤 환자들을 상대로 어떤 독약이 잘 듣는지 실험을 했죠. 왜 하필 힘없는 환자와 그 가족이었어?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인지 모를걸요. 간호사 생활하면서 죽인 환자가 몇 명이나 돼. 데이빗 가족과 당신 친구가 다가 아니잖아. 정확하게 센 적은 없지만 아마도 100명? 뭐라고? 이런 미친 살인마 같으니. 연쇄살인범의 경우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 사이코패스는 짐승같이 달려들어 쑤셔대는 살인 방법을 주로 취하지만 여성은 단단한 물체로 낯선 사람의 신체에 욕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을 괴상하고 가학적으로 조롱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가령 자신을 믿는 환자에게 독약을 먹인다든가 곤히 잠든 아기를 질식시킨다든가 한마디로 친구나 가족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냥하게 시체로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제이는 3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1938년 8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가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면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모르핀을 가지고 와서 같이 바깥으로 나가죠.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무척 재밌을 거야. 제작 오디언. 오디언 충격 실화 연쇄 살인마 이야기 제4회 킬러 커플.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혹은 바에 술을 마시러 갔을 때 뜻하지 않게 연쇄살인마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무료한 삶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라면 말이죠. 극악무도한 범행을 통해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연쇄살인마.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13살 소녀군. 이 범행 수법으로 봐서는 또 연쇄살인마 희생양 같은데. 그렇지. 일단 마약을 하고 남녀 모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 마지막으로 총살을 당한 채 길바닥에 버려진다. 한치의 오차도 없군. 이 범인은 미친 섹스광일까? 섹스광 한 명이 아니라 섹스광 커플인 것 같은데. 너 혼자 술 마시는 거 외롭지 않니? 아니요. 그래? 나는 외로운데. 그럼 왜 혼자 왔어요? 아줌마 과부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니? 그렇든 말든 관심 없어요. 여긴 너무 시끄럽지 않니?
우리 조용한 곳에서 술 한잔 안 할래? 내가 살게. 글쎄요. 이봐, 오늘 술 친구가 없어서 그래. 외로운 사람들끼리 한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까짓 거. 그러죠 뭐. 그 대신 확실하게 쏴야 돼요. 그럼. 저기 뱀 보이지? 그거 타고 가자. 아줌마 차예요? 내 차야. 자, 어서 타시죠, 아가씨들. 뭐야 이거? 납치범들 아니야? 어서 타! 이거 나! 가야고! 샬리! 너희들은 포위됐다. 어서 총을 버리고 나와서 바닥에 엎드려!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뭐야 이것들! 아이씨. 이 부부가 세트로 아주 잘하는 짓이구만. 이제 재미 좀 보나 싶었더니 나 참... 뭐야? 그렇게 성폭행을 일삼아 놓고 꼬리가 안 밟힐 줄 알았어? 성폭행이라뇨? 우리는 그냥 즐겼을 뿐이라고요. 뭐야? 이것들이 정말... 도대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야? 가예고 부부가 살해한 여인은 모두 10명. 13세에서 34세까지 다양했죠. 부부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바로 쾌락 때문이죠.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었다고요. 우리 둘만으로는 뭔가 부족했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모두 삐뚤어진 성도착증 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적인 섹스광이 연쇄살인마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빠 놀다가 쉬었다 가는데 50달러, 긴 밤에 100달러. 잘해줄게. 쾌락주의자 남편 가예고. 그의 어머니는 빈민가의 매춘부였습니다. 그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잔인한 범죄 경력으로 미시시피주의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했죠. 가예고는 부모의 반사회적인 전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평생 갖가지 중죄를 지으면서 막대먹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엄마가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우리끼리 밥 먹고 있으래. 그래? 뭐 먹지? 오빠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야, 가까이 오지 마, 징그러. 이리 와봐! 아니야! 오빠 왜 이래! 아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널 갖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친여동생, 사촌여동생 가릴 것 없이 근친상간에 탐닉했던 가예고. 금지된 사랑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부터는 거리의 여자들을 납치해 강간을 일삼은 가예고. 그런데 이런 인간 쓰레기에게 매력을 느낀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더풀. 우리 샬리는 역시 천재야. 이리온.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샬린. 외동딸 특유의 제멋대로인 성격은 있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이었죠.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고. 당장 나가시! 20대 초반에 2번의 짧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샬린. 곱게 자란 샬린에게 이 두 사건은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나비가 날아다닌다. 내 손 위에 올라와 앉는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더 세게. 더 세게. 너무 좋아. 샬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마약과 변태적인 섹스에 탐닉하게 되죠. 그렇게 32살이 될 때까지 결혼과 이혼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7년 9월의 어느 날 드디어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럴드 가이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린 윌리엄스예요. 세크라멘토의 포커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 둘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킬러 커플의 연쇄 살인이 시작되죠. 인사해 여보. 여기는 제인. 16살이래. 가출한 지 1년째고. 아, 그래. 쉴 것이 필요하겠군. 여기서 당분간 머물도록 해. 그 대신 저한텐 뭘 원하세요? 계산 한번 정확해서 마음에 드네. 우리를 기쁘게 해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침대로 따라와봐. 거기서 자세히 알려줄게.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 부부는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3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곧 시들시들해졌고 둘은 곧 내키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성노예를 구해 쾌락에 빠지기로 하죠. 샬린, 어때? 오늘 완전 환상적이야. 고마워, 아가씨. 이제 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사라져줘야겠어. 연쇄살인범들은 유독 기이한 성생활에 탐닉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평범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나기에 완전히 넣을 때 의지할 데 없이 겁에 질린 상대를 고문하고 유린하고 죽일 때만 자극을 받는 것이죠. 가예고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성적인 폭력을 실행에 옮기면서 좀 더 큰 만족을 얻은 거죠. 우리 부부는 성적인 환상을 지녔어요. 그 환상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죠. 내 말은 섹스를 하고 죽여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연 류다무연, 김기흥, 구민선, 윤여진, 유경선, 박종희. 음향 최은정, 극본 김소영, 연출 이주창, 제작 오디언.